네, 안녕하세요. 리차드 양성입니다. 오늘이 7월 30일 금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5시 15분 접어들겠습니다. 자, 오늘 7월 30일, 7월달 마지막 날이죠. 자, 오늘까지도 지수는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결국 시장은 7월달 한 달 내내 그동안은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올라가는 꾸역꾸역 상승 장세였던 건데 7월달 들어서는 맥추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내내 지속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자, 고점 대비로 봤을 때 그 지속 낙폭이 아주 컸던 것은 아닙니다. 3200에서 3300에서 3200이니까 100포인트 정도, 그리고 퍼센트를 따졌을 때 3%포인트 정도 내려가는 그런 정도의 낙폭이었다는 거죠. 상황이 나빠서 만약에 크게 하락하는 장세라고 한다면 하루 만에도 빠질 수 있는 정도의 낙폭이 한 달에 걸쳐서 이제 내려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꾸역꾸역 슬금슬금 밀려 내려간 그런 장세가 펼쳐졌다는 건데, 하지만 오늘 약세는 좀 기분이 나쁘죠. 조금 다릅니다. 일단 낙폭이 크고,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설정해 드렸던 종합지수 1차 지지선 3200포인트 선이 위협도하는 정도 수준으로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라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현재 시장이나 또는 어떤 특정 종목의 주가가 반전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것이 실적인데, 아주 좋은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호재가 전혀 먹히지 않고 있다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지적하는 그런 시각도 좀 있습니다. 수급을 거론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약간 부담이 되긴 하죠. 자, 오늘만 해도 자, 외국인과 기관이 합계해서 1조 3천억 원치나 초대 규모로 좀 순매도했다는 건데, 이게 이제 부담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만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이 문제는 현재 큰 문제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차트가 코스피 일봉 차트인데요. 거기에 화살 표시가 되어 있는 지점이 있죠. 바로 그 지점이 외국인과 기관이 합계해서 2조 넘게, 2조, 하루에 2조입니다. 2조 넘게 순매도했던 그날입니다. 그날이 금년들 11번 있었거든요. 그 모든 그런 불리한 수급 구도를 이겨냈던 증시가 우리 증시였습니다. 따라서 1조 3천억 정도라면 치명적인 부담 정도까지는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현재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나마 믿었던 게 그 실적인데 실적마저도 통하지 않으니까 도대체 이 상태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고민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당장 현재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종합지수로 봤을 때 1차 지지선 이게 깨질 소지도 있다. 그런 관점으로 약간 현재 물러서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랬을 때 2차 지지선 원래는 3,100 정도인데 분위기 등으로 봤을 때 그런 정도까지 밀려 내려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해서 3,150 정도로 한 단계 더 물러나서 현재 상황을 봐야 된다는 건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반전 모멘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두 가지 정도. 자체적인 자생력은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반전될 수 있는 모멘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체적인 자생력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 얘기입니다. 삼성전자가 올라가줘야 된다는 건데, 가깝게는 이재용 부회장의 특별 사면, 가석방이 아닌 특별 사명적으로 특단의 조치가 나오면 상황에 반전될 소지가 조금 있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금년 3분기, 4분기 실적이 좋고, 그리고 내년 실적 전망도 좋다. 이러한 현재 분석이 전망이 나오면 부득불 외국인 기관이 안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발 호재도 기대가 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머징 마켓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지금 그에 따른 부담, 가장 큰 부담이 자산 매입 규모를 줄인다든가 중단한다라고 하는 테이퍼링 문제나 또는 금리 인상과 관련된 그 불확실성이
현재 제거되기는 좀 어렵고요. 완화되기만 하면 된다는 건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물가가 좀 내려와 주면 됩니다. 물가가 내려오는 한 달 갖고는 부족하고 한 두 번 정도 확인이 되면 그러면 시장이 안정되면서 이머징 마켓에 대한 외국인 러브콜,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수순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종합지수의 반전이 기대되는 그런 상황은 8월달도 좀 힘들어 보이고 9월달, 10월달 정도나 돼서 연말 장사, 연초 장세 기대감 때문에 그때 가서나 탄력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시각을 좀 늦춰서 볼 필요 있겠다 싶은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뭐 크게 빠진다든가 할 상황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한 그런 박스권 장세가 지속된다는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고 그랬을 때 시장 판도는 여전히 종목 장세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주안점을 둘 수 있는 또 이런 막혀있는 장세의 대안으로서 가장 강력한 테마주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메타버스 테마입니다. 그쪽에 초점 맞추는 것이 필요한 상태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그와 관련돼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런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삼성전자가 진짜 약세 이렇게 흘러내리는 진짜 이유가 뭐냐 하는 것. 그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아주 간단하게 리뷰를 좀 할 생각이고요. 두 번째, 지금 삼성전자뿐만이 아니고요. SK하이닉스나 뭐 기타 등등 유력 한 대표 종목들의 실적이 대부분 좋습니다. 또 네이버도 좋고요. LG화학도 좋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좋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삼성 SDI, LG전자, LG이노텍, 또 LG디스플레이 등등도 다 실적이 좋은데 하지만 하나같이 그들 종목들이 약합니다. 특히 깜짝 실적이 나온 LG전자나 OCI 같은 종목들은 더 많이 빠지는 그런 불상사까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왜 그런지 현재 그 실질적인 이유가 뭔지 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테마 장세 되었을 때 우리가 가장 초점 맞춰놓고 있는 메타버스 테마와 관련돼서 볼 필요가 있는데 새로운 대장주가 등극을 했죠. 맥스트란 종목입니다. 상장 첫날 이른바 따상이 나왔고요. 그 이후로도 어제 그제 두 번에 걸쳐 연속 상한가 이른바 따상상상이 출현하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일단 기업의 내용이나 또 현재 주가 흐름으로 봤을 때 충분히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 3차 대장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이 종목을 과연 쫓아가면서라도 매수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 그 사업 내용과 그리고 주가와 관련돼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우리 포트에 담을 만한 것인지 아닌지 등을 다른 종목과 더불어서 같이 판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급을 이슈를 먼저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죠. 종합지수 차트를 일단 올려놓고요. 자, 이슈 전망을 올려놓을 건데요. 일단 미국의 지난 2분기 GDP 성장률이 당초 예상치 8% 이상 급성장을 할 것이다 했던 것에 비해서 조금 낮게 나왔죠.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6.5% 정도 나왔다는 건데 이게 악재는 아닙니다. 오히려 부양책에 대한 부담 또는 테이퍼링 또는 금리 인상과 관련된 그 부담을 상당히 덜어주는 효과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큰 악재는 아닙니다. 그리고 자, 삼성전자 얘기인데요. 국민주 삼성전자는 소액주주가 500만 명이 넘어갑니다. 사실상 국내 최고의 국민주가 됐죠. 근데 이 삼성전자가 계속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전망이 나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건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매스컴에 보도되기에는 신성장 동력에 흠집이 생겼다 하는 것 그리고 총수 공백 때문에 더욱더 그와 관련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인텔 등이 거세게 반도체, 디램 및 또 파운드리까지 도전을 하고 있다. 기타 등등 삼성의 위기라고 이제 표현하면서 약세 원인을 설명한다는 건데
그 얘기가 전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제적이고 약간 왜곡된 측면도 좀 있다는 거죠.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실질적인 진짜 이유는 총수 공백과 지금 현재 전반적인 분위기상 삼성전자가 적극적으로 현재 위기상을 대응하는 것 자체가 현재 그 총수가 영어의 몸인 그런 상태 하에서 적절치 않다는 것이죠. 현재 상황에 수세에 몰려 있음을 보이는 것이 삼성전자한테는 유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 약간 의도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 하는 점에서 그 이유 하나를 찾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경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문제가 아니죠. 글로벌 안전자산 문제. 그리고 또 우리나라 제도적인 측면도 좀 있습니다. 일단 MSCI 선진국 기수 후보국에 편입되지 못했습니다.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이번 기회를 놓쳤죠. 그리고 공매도 제한 문제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선뜻 국내 증시에 다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삼성전자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상태라는 건데,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뒤에 얘기했던 MSCI 선진국 요것만 빼놓고서 앞에 두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그런 문제로 앞에서 설명드린 그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변화가 기대가 된다는 것, 총수 공백 이 문제, 글로벌 안전자산 선언, 요 문제가 연내에 현재 전환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어떤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실적주, 제가 우리 종목인 LG전자나 OCI뿐만이 아니죠. LG 디스플레이, 또 현대차, SK 하이닉스, 물론 삼성전자도 포함이 되고요. 현대차, 기아차 다 포함이 됩니다. LG 이노텍도 다 포함이 되죠. 그나마 조금 난 거는 포스코나 저는 삼성전기, 그런 정도, 그런 정도만 조금 낮을 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표되는 종목들이 좋은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맥을 추지 못하거나 단기적으로 크게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그 실질적인 이유가 뭐냐 하는 건데, 표면적인 이유는 실적과 관련돼서는 지금 당장의 실적은 좋지만 향후 실적은 꺾일 가능성이 높다. 즉 실적 피크를 쳤다, 실적 정점을 지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이 부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몇몇 업체들은 성장 동력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약간 차질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좀 받고 있기도 하고, 이런 것이 이제 표면적인 이유인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 문제도 큰 문제 같지는 않고, 실질적인 문제는 역시 삼성전자와 같습니다. 시장 리스크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국내 기관이 매수를 못합니다. 주식형 펀드처럼 우리 돈이 빠져나간다는 말이죠. 또 한 가지는 동학개미들이 작년과 올해 국내 시장에서 코스닥까지 합쳐서 무려 120조 원 정도를 순매수했습니다. 지칠만도 하죠. 투자 심리가 또 위축되어 있기도 하고요. 물론 추가적으로 더 들어올 수 있는 충분한 대기 자금이 있습니다. 부동 자금이 있죠. 최소한 100조, 많게는 200조 정도가 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저변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 중기적 관점에서 볼 때 투자 심리상 현재 위축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지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적인 동기도 좀 부족하고 말이죠. 그래서 일반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이들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외국인 기관 조금만 팔아도 주가 쭉쭉쭉 밀려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펀더멘탈과 달리 주가가 이런 식으로 왜곡되는 측면이 있다는 건데,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그들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악재에 상한 말이 있듯이. 다만 지금 당장 그들을 서둘러서 매수할 때냐 하면 그거는 조금 보류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종목이 삼성전자뿐만이 아니죠. LG화학이나 SKC 및 그리고 실적주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LG전자도, 그리고 OCI 같은 종목도 기다리면 된다는 것이죠. 실적 전망 그 두 종목 다 시장의 우려와는 달리 전혀 나쁘지 않다는 것이죠. 특히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전장 사업부가 본격적으로
이익 환수 단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OCI 같은 경우에도 폴리실리콘 가격이 현재 그 태양광 시장 자체가 매년 최소한 10% 내지 15% 정도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데다가 정책 환경도 비교적 유리한 그런 상태이며 중국산을 규제할 소지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것과는 별도로 또 인천 공장에 약 45만 평 정도 되는 인천 공장의 미니 신도시를 현재 추진하고 있죠. 그것과 관련된 재평가를 좀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절대적으로 PER이 낮습니다. LG전자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현재 일부 외국계 펀드가 빠져나가는 것 때문에 이들 종목들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들 종목은 적극적으로 매수할 단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현재 있는 물량을 당연히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된다. 자신감을 갖고 말이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을 잠깐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미국의 국채 10년물 금리가 1.2456%인데 조금씩 내려옵니다. 적어도 미국 시장, 금융 시장은 계속 안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GDP 성장률이 현재 예상보다 좀 낮게 나오는 바람에 달러 인덱스가 좀 내려왔습니다. 92 이상에서 움직였던 것이 91.98 정도로 0.5포인트 정도 내려왔다는 거. 이 정도면 큽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오늘 원달러 환율은 조금 올라갔죠. 약 3원 80전 정도 해서 1149원 정도, 1150원 정도로 올라왔다는 건데 역시 큰 폭으로 올라온 것은 아니죠. 현재 보고 계신 화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현재 차트가 원달러 일봉 차트인데요. 양봉이 나오긴 했지만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양봉은 아닙니다. 이것만으로도 시장 상황이 그런 정도로까지 나쁘지는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시장이 불안하면 아마 원달러 환율이 적어도 7, 8원 이상 또는 더 나쁘면 10원 이상 급등했을 건데 그런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약간 문제가 됐던 것은 주변 증시, 특히 나스닥 선물이 안 좋았어요. 나스닥 선물이 한때 200포인트 이상, 지금 현재 약 180포인트 정도 빠져있는 그런 상태이며 또 니케이 지수가 1.8% 아마도 팬데믹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일본 증시가 최근에 오늘 급락한 것은 일본의 확진자가 10,000명이 넘어갔다는 소식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중국은 여전히 규제 리스크 때문에 아직은 현재 그 부담을 현재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크게 빠질 중국 증시도 더 이상 크게 빠질 계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스닥 선물의 약세, 사실은 나스닥 선물의 약세는 아시아 증시 때문에 영향을 받는 측면이 높거든요.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는 조금 달라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그거 외에 다른 악재는 별로 없는 그런 상태에서 나스닥 선물 때문에 그것 때문에 프로그램 매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지수 낙폭이 좀 과장되고 분위기가 증폭됐다. 약세 분위기가 증폭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테이퍼링 때 금리 인상과 관련된 정책 기조 변화와 관련된 부담, 이머징 마켓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부담이 가장 크죠. 그것이 후행적으로 조금 반응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앞서 얘기했던 것도 동학개미 문제가 좀 있고 프로그램 매도 때문에 잠깐 볼까요? 프로그램 매도가 7,400억 많이 나왔어요. 7,400억 원이 쏟아져 나왔단 말이죠. 또 수급을 해봤을 때 외국인 기관 잠깐 보도록 하죠. 현재 외국인이 삼각 순매도에다가 외국인과 동시 순매도 전형적으로 지수가 내려가는 구도 속에서 매도하는 것이다 하는 건데요. 하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몇 가지가 있었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환율이 그랬고 그리고 아까 수급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까지 현재 큰 절대적으로 치명적인 정도의 수급은 아니다 하는 것이고 기관들도 금융투자 위주로 좀 매도를 했다는 것이고 외국인들도 보면 현재 비착 위주로 매도를 했거든요. 상황에 따라 순식간에 변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프로그램 매매입니다. 프로그램 매도 위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추세적인 매도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쁘긴 나쁘지만 상당히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나쁜 것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종합지수가 더 빠진다 하더라도 3,150 정도에서 충분히 지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배경을 여기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일단 거기까지.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은 뭐 간단하게 하죠. 새로운 메타버스 대장주 넥스트, 이왕이면 차트를 보면서, 사실 뭐 차트는 아주 간단하죠. 이 종목은 말이죠. 첫날 따상에다가 이제 네 번째 되는 날 흔들렸다는 거래도 터져 당연한 흐름입니다. 580만 원의 거래가 나왔네요. 자, 이 종목이 스타 종목 중에 스타 중에 스타죠. 일반 청약 경쟁률이 무려 6,762대 1입니다. 어마어마한 경쟁률이죠. 사상 최고의 경쟁률이었다고 해요. 그만큼 메타버스에 대한 열기가 강하다는 것이죠. 또 그만큼 메타버스 테마가 아주 강렬하고 아주 힘이 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열기가 있다고 한다면 메타버스 테마가 그렇게 쉽게 죽겠느냐 하는 것도 이런 점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정부나 각자 주요 해당 기관들이 메타버스와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행보하는 것도, 또 정부 차원에서 태스크포스도 만들고 또 동맹도 만들었죠. 또 각종 수십 개 기업과 또 산학, 뭐 학교나 연구기관에서도 적극 참여를 하고 있는 분야가 이 메타버스 분야입니다. 네, 그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청약 경쟁률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업체가 실적이 좋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죠. 3년 연속 적자이고 흑자가 된다 하더라도 내년부터 내지 아니면 내후년 정도부터 해서나 흑자로 반전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직은 불확실한 그런 전망이 나올 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됐다는 것은 기술력에 대한 평가를 후하게 해줬다는 것이죠. 기술 상장 특례로 상장이 됐다는 건데, 그럴만도 합니다. 국내 유일한 AR은 증강현실입니다. 증강현실을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을 현재 제공한다는 건데, 꽤 많이 이쪽 분야에서는 알려진 업체라는 거죠. 전 세계 50개국에 약 12,000개사에다가 보급을 했다라는 그런 레코드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보유 기술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VPS, 비전 포지셔닝 서비스. 이게 뭐냐면 시각 위치 확인, 시각 위치 확인 기술이라고 합니다. 시각 위치 확인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게 AR 증강현실을 구현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술이다 하는 거죠. 이 VPS 때문에 일단 크게 부각됐다는 거고, 두 번째 SLAM, 이거는 시멀테니어스, 아마 L은 로케이션 정도를 로케이션 위치란 뜻이죠. 그리고 A는 and, M은 맵이란 뜻입니다. 맵 지도. 이동 로봇을 통해서 현재 위치를 스스로 파악을 하고 계측을 하고 그 자신의 위치를 계측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변 환경 지도를 작성하는 기능 내지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메타버스라기보다는 메타버스에 해당은 되긴 될 것 같은데, 그것보다 자율주행에 더 가까운 그런 기술인 것 같습니다. 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거고요. SLAM. 그리고 VT 비전 트래킹, 이거는 아마 그 시각을 추적 내지 추격하는 그런 기술인 것 같습니다. 이 기술이 세 가지 기술이 핵심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메타버스 핵심 기술로 인정받아서 이렇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 한 가지 더, 이지미디어라는 종목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지미디어 원래 소형 카메라 모듈 부품을 만드는 업체인데, 그런데 최근 들어서 광학 트래킹 내지 시선 분석 솔루션, 그리고 XR 확장 현실입니다. 확장 현실 게임 이용자의 시선을 추격해서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게 됐다는 건데, 가만히 보면 그 위에 비전 트래킹 시각 추격 기술, 이것과 닮아 있죠. 좀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유사한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기술 같고, 그리고 또 이지미디어가 갖고 있는 광학 트래킹 기술, 시선 분석 솔루션도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는 기술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지미디어는 특별히 크게 부각되지는 않고 있죠. 더군다나 NFT,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하는 그 사업도 그 전문가가 영입되어 있고, 그 전문가가 바로
저커버그의 친누나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지미디어도 다시 한번 각광받을 소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즉 현재 이 덱스터가 아니죠. 맥스트가 각광받으면 각광받을수록 이지미디어도 그렇게 다시 한번 조명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 어쨌든 이 맥스트는 일단 어느 정도는 우리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킬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메타버스 테마가 워낙 강하죠. 강도가 아주 강하고 수명도 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초대형 테마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그 수명이 길고 아주 강도가 셉니다. 그리고 이슈가 상당히 다양하죠. 많은 이슈가 나오면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속속 나온다는 거죠. 조정받을 때 크게 조정받겠지만 올라갈 때는 또 기운차게 올라가는 그럴만한 이슈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인기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인기가 높은 만큼 나쁜 점도 좀 크게 흔들린다든가 그런 거래가 너무 많이 터진다든가 그렇긴 하지만 어느 정도 빠지면 또 자동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또 올라갈 때 분위기 좋으면 아주 시원스럽게 쭉쭉 올라가는 그런 힘도 그 인기를 기반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가장 강력한 대장 테마라는 것에서 일단 메타버스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용기를 갖고서 베팅을 좀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그랬을 때 항상 그렇듯이 대장주가 선도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 대장주는 쉽게 주가 잘 빠지지 않습니다. 또 올라갈 때 기운차게 올라가거든요. 그런 측면, 이 종목은 신규 등록 종목이라 위에 걸려있는 대기 매물벽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 그리고 현재 사업 내용이 메타버스, 그 중에서도 AR이나 VR, 그 중에 AR, 증강현실을 구현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술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대장주 성격이 뚜렷하거든요. 이런 정도의 종목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할당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만 너무 높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량으로 매수하기는 조금 불편하고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매수하기는 나쁘고 현재 우리가 메타버스에 할당한 비중의 약 3분의 1 정도, 3개 종목 정도가 있다면 그 중에 한 종목 정도를 맥스트에다가 좀 할당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정도. 그래서 메타버스와 관련된 핵심 종목을 3가지 종목으로 압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이지미디어, 알체라는 유보죠. 알체는 유보입니다. 그건 말씀드렸고, 다만 장기적으로 보유하실 분들은 보유할 만하다는 것은 현재 스노우 지분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던 그 내용들을 조금 뚝심을 갖고 가져가고 일단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빼놓겠습니다.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 이지미디어,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게 이노탭인데, 자, 이노탭은 지금 당장 이거는 그 영상 데이터 솔루션 쪽이고 도시 개발과 관련된 쪽이라 당장 메타버스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노탭은 빼고 차트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종목은 빼고 대신에 맥스트를 집어넣자, 이런 관점. 그리고 자이언트 스택과 이지미디어, 그리고 맥스트, 이렇게 3인방으로 구성을 해서 가져가 보자 하는 그런 관점으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